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경기 와서. 호남 유권자들은 어려운 순간마다 당과 진영을 위해 앞장서 희생하면서도 뒤로 밀려나야 했던 시간들을 지켜보며 송영길이라는 인물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가라. 그 다음은 너다. 라고 말하며 뒤로 밀어두었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사무치는 자식 같은 존재가 송영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놈을 놓고 한 놈만 대학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학비가 딱 한 명목밖에 없다. 딱 맞네. 그러면 네가 한번 기다려라. 그리고 요 놈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번엔 너야. 그렇지. 하고 마음에 사무치는 자식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 마음에 사무치는 자식이 호남 분들한테는 송영길이에요. 그럼 그 빚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30 청년들 그리고 촉법 용역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는 송영길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마 마음속에 당대표일걸요. 우리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나의 좋은 빛날 수 있는 그 기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다른 적들이 이재명의 팔다리 잘랐을 때 그 한쪽 팔을 찾았는데 그게 김용이야. 그래서 이번에 나 만약에 못 들어가면 그 팔 하는 붙여주겠어 하는 그 목소리를 민의를 대신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토론회 때 김용을 데리고 청와대 가서 만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송영길에게서 본 거예요. 그 형님 정신. 그러면 송영길의 매력도는 올라가고 마음 짠한 자식이 되는 거고 그 빚과 부채의식은 아마 다음번에 몰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정치인이 저는 송영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참에 여러 면에서 진가를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죠? 다들 막 눈물 난다고 사무치는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진짜. 맞아요. 너무나 딱 떨어지는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라는 인물은 본인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는 정말 손에 꼽는 정치인이구나. 다 챙깁니다. 큰 나무 같은 소나무. 그래서 그랬구나.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성환 선생님? 저는 뭐 이번에 송영길의 재발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좀 느껴졌어요. 어제 토론회 마지막이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빠지라고 지금 쳐다봤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회 승자도 송영길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만 좀 죽이시면 아주 좋을 텐데. 이 물병을 그냥.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경기 와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몇 개였고 제1호 국정과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해 보세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떤 거?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청산이라고 당대표로 생각했다는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네.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이제 123개라고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123개 중에 내란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무튼 저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아서 약간 뭐 이제 혼선을 일으켰다, 혹은 순간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대표 지낸 분이 국정과제 1호를 모른다는 거는 조금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저도 아는데. 저는 국정과제 1호를 개헌으로, 그것도 5.18 전문 수업을 포함한 그걸로 선정을 해서 약간 의외였어요. 저도 사실은 내란청산 이와 유사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개헌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현 정부의 첫 당대표를 했던 분이 국정과제 1호를 아무리 토론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모를 수가 있을지. 근데 거기에도 내란청산이라고 답한 거는 딴지 게시판을 너무 오래 보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 버전의 국정과제 1호는 내란청산이잖아요. 저는 저거는 글쎄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송영길 후보보다 본인이 대통령과 훨씬 더 속 깊은 네. 얘기를 많이 했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하긴 한데 국정과제 이론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고 보니까 그 내란 청산이 1호인 곳이 있긴 있었어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작년에 발표한 7대 약속, 뭐 국민께 드리는 7대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 1호가 내란 청산이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정청래 대표랑 인식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몰랐을 네.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의 1호 약속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정청래 후보는 저때 이제 어제 답변의 취지를 놓고 보면 그냥 나는 내란 청산을 그만큼 중요한 이재명 정부의 정말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했어. 나 혼자. 그렇게 해석이 좀 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답안지 쓰는 법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묻는 문제를 먼저 잘 읽고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지 A를 묻고 있는데 B나 C로 자기가 아는 거 지식 자랑 하잖아요. 그거 10장 100장 써도 의미 꽈락이다. 없죠. 네. 이면지 쓴다. 그래서 그 묻는 말을 잘 듣고 묻는 말에 맞는 답을 하라는 걸 1학년 때 저희가 아주 집중 학습을 받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학습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가르쳐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정청래 후보는 동문서답 그리고 말 돌리기 기술로 이게 지금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제 갑자기 김민석 후보의 그 탈당 이력 네. 이전에 끝나지 않았던 이전에 했던 그 문답을 다시 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 그게 좀 말 돌리면서 놀랐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800개 법안 뭐 얘기하잖아요. 아니 법안 처리도 27%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 분이 국정과제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말이 길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을 하더니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국정과제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여당 대표 하겠어요? 야당 대표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인식 차이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6.3 선거에 대한 대통령님과 또 정청래 후보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의지의 차이까지 드러났다.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는 국정과제를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할 용기도 없는 게 어제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되게 위험한 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차라리 정직해서 오히려 배우고 아니 차라리 뭐 클로드나 챗GPT 도움이라도 받으면 지식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저렇게 우겨버리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의지의 차이를 어제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오늘부터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니까 5.18 정신은 또 호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여러 가지 포석을 놓고 준비한 질문이 아닐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송영길 후보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는지를 또 밝힌 대목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참모가 아마도 정책로 뭐 국정과제를 모를 거다 그래서 당대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꼭 이거 질문해보세요. 아니 다 알 건데 괜히 질문했다가 협박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를 거네. 그러다고 역시 나 앞에서 물어봤거든. 진짜 몰라. 123개 1호 국정과제가 헌법 개정의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이런 과제라고 대통령께서 공개 언급도 있고 아니 감정청 회의를 하고 그랬을 텐데 와 언론에도 나와 있고 123개에서 이거 몰랐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으냐. 내란 조식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 관심이 없었으냐 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한겨레 그 유튜브 뉴스 다이브에도 출연을 했던데 거기서 그 이런 취지로 답을 한 모양이에요. 아, 알면 그게 좀 더 이상한 거 아니었겠냐. 그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송영길 후보는 아니, 야, 이거를 설마 몰랐겠냐. 근데 아니, 그거 모를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뭔가 대화가 낚인 거예요. 상당히 눈썰미 있는 참모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물어볼 생각을 이게 했을까? 그 저처럼 네.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 당대표의 자기 정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이를테면 네. 당내에서 문제가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
그 어제 토론회에서의 제 논란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여당의 구성원이자 리더로서 대통령 임기 첫 해인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여당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출국해서 뭐 해외 순방할 때마다 국내에서 뭔가 이게 논란거리나 이슈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여당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불만이나 논란거리로 다가왔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이를테면 123개 국정과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1번이 이제 개헌이고 네. 5.18 전문 수록이라면, 근데 그걸 집중하는 모습을 여당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걸 집중했다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민생 그 현안들이 있었고, 또 현 정부가 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뭐 AI 대전환 문제를 포함한 그런 과제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거는 그동안에 잘 몰랐던 건데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모두 발언에서 최고위원회 할 때 단 한 번도 민생 경제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대요. 검찰 개혁 아니면 내란 청산 아니면 뭐 언론 개혁. 그 놀라운 일이죠. 여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내란 청산이나 검찰 개혁이 중요한 이슈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생이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훨씬 더 밀접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비전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걸 언급을 안 한다는 건 좀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또 본인도 뭐 당대표 시절에 재벌 총수도 많이 만났고 경제 문제 많이 토론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일치, 네.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게 지금 민주당 내에 이 형성이 돼 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송영길 대표의 보좌진도 이거 한번 물어봐라. 모를 거다. 근데 진짜 몰랐네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죽였는가? 이명박이 죽였는가?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였습니다라고 눈물을 외쳤던 가수 마왕 신해철 가수가 2009년 6월에 성공의 추도 콘서트에 했던 말입니다. 노무현 죽음 앞에 누가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강금원 씨 빼고는 아무도 노무현 앞에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용미,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왜 노무현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까? 노사모, 정치인라고 노사모했어요. 모든 제 친구 광주 노사모의 대표 하성읍이 시무제라고도 불립니다. 부산 노사모 대표 차상호 둘이라 그럽니다. 나의 친한 친구들입니다. 이들이 정치를 바랬습니까? 오로지 아무런 명예와 권력도 없이 노무현을 지키에 모였던 이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왜 정치에 이용합니까? 맞습니까? 아니,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주 시민을 설득해서 정치를 찍으라고 개몽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광주 시민이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당 대표도 뽑을 줄 모르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란 뜻입니까? 뭐 개몽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주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노무현을 만든 광주 시민, 5월 항쟁의 주인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광주에 와서 누가 깨어있는 시민이요?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광주는 노무현을 만들었고 이재명을 만들었고 이제 민주당을 바로잡을 기호1번 송영길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해냈고 첨단 바이오와 반도체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고 생각합니다. 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가지고 경제를 알고 있는 저 송영길, 이재명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뚫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주식시장 안전 문제,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말로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인천의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여러분, 저 송영길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시키고 뒷받침하고
부동산 문제 해법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대통령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선을 넘은 동지로서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꽃이 지니 봄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정청래 후보님, 정권은 작고 국민은 영원한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시민의 저주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재명 정권을 지키고 이 소중한 이 시간이 나중에 봄인 줄 알았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늘 이제 표심 보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호남 쪽의 표심 중에 그 호남 권리당원 중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뭐 관심이나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아, 호남은 그럴 수 있죠. 아까 뭐 수도권 네. 민심이나 또 호남은 다를 수 있어요. 권리당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유시민 작가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건 확실하대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심합니다. 아, 지금 호남에서? 네, 생각보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하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예. 거죠? 민주당 예, 지지층이. 예, 왜냐하면 예. 조국 혁신당 그 호남의 권리당원이 민주당이 정확히 33%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호남 당선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호남 당원들은 전략 투표를 하잖아요.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꽂혀 있어요. 오, 호남 민심은 160석, 170석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150석을 넘길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잖아요. 왜냐면 148석만 돼도 완전 지형이 달라지거든요. 앞으로 협력해서 가야 돼요. 전혀 다른 게임이 되죠. 네, 그래서 민주당 그 호남 당원들은 제가 물어본 당원들이 150을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과연 그런 150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정청래 대표는 솔직히 그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아, 정청래라고 못할 건 뭐야 이건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발언을 쏟아냈냐면 진보당하고 다른 당들 있죠. 예. 야당하고는 연대를 해야 되고 예. 조국혁신당하고는 합당해야 된다는 소리 했거든. 아, 최근에. 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반응이 있어요? 합당하고 연대는 완전 다른 얘기. 예, 예, 예. 네, 특히나 호남에서는 이번에 지선 때 겨뤘잖아요. 각 후보들이 겨뤄봤어. 진짜 제가 들은 거 그대로 말했었냐면 징글징글하다고 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하다. 사투리로. 네, 정말 징글징글하더라 조국혁신당. 아, 그러니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예. 말하자면 세게 붙었다는 얘기죠. 세게 붙었죠. 근데 왜 징글징글했냐면 캐치프레이즈가 조국혁신당이 뭐 상대로서 믿고 이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사람들이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나왔을 때 화법 있죠.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붙었으면 다른 트랙에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당선되면 합당될 겁니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포지션은 뭐냐면 그래서 너는 네 당으로 붙겠다는 거야. 어떻게 했던 거야.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느끼기에는 네. 마치 이제 우리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많이 느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호남 네. 쪽에서는 그걸 당해본 사람들이 그 선거에 직감적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전선이 걸쳐있으니까 상대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당으로 상대하는 거니까. 근데 합당을 노리고 내가 당선되면 합당할게요.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야지. 왜 밖에서 난리야?